안녕하세요. 아이가 초4이고 집에서 수학 공부합니다. 4-1 최상위 수학 풀고 있고 단원별 정답률은 80에서 85%입니다. 잘하네요. 그런데 경시대의 문제는 꼭 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답 학습은 철저하게 시키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사연에 보면 어머님들이 엄청 꼼꼼하시고 가정학습을 되게 잘 챙겨주세요. 다들. 네, 방향도 그렇고. 틀린 문제는 모아서 2주마다 다시 풀려보게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답 관리에 힘을 너무 줘서일까요? 아이는 반복된 오답 학습으로 문제가 익숙하다 보니 저절로 답이 외워져 있거나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외워버린 풀이 방식으로 빠르게 풀어버리는데요. 의미 있는 오답 관리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데 차라리 같은 난도의 다른 문제집을 풀려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게 나을까요? 오답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일단 저는 원래 같은 문제집을 아이들에게 2번 풀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리고 오답 노트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있는데, 오해는 뭐냐면 제가 책을 또 한 권을 사서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아이들 오답노트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어머님들이 가정학습하면서 심화 오답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지, 모든 아이들에게 오답노트를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사실은 없어요. 네. 하지만 좋은 관리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고, 실제로 저도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제가 이제 봐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의 내용을 1년 정도 봐줄 때 그 방법을 썼어요. 네. 틀린 거 해결이 돼야 잘하니까. 근데 시기로 보면 지금은 4학년이니까 4학년 정도면 이제 하는 게 맞죠. 4학년의 최상위 수학이다 그럼 어려운 책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성향은 봤던 걸 또 보는 걸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른 문제집을 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오답노트 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답노트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틀린 문제를 엄마가 모아서, 또는 2주 동안 틀린 걸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틀린 문제 모아서 풀리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앞에 틀렸던 거 또 풀리고 앞에 틀렸던 거 또 풀리겠죠. 근데 이거는 좋은 거이기도 하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도 암기 과목이다. 이 문제, 그래. 내가 계속 틀렸어 하면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보고 되니까. 근데 보통의 오답 관리는 책 한 권이 다 끝나고, 책 한 권이 다 끝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어요. 한 권이 다 끝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서 앞에 책의 앞부분부터 잘라서 조금씩 과제를 내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개월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쓰는 게 없고 계속 기억을 상기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거 뭐였지? 하면서 내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오답노트는 지금 이제 어머니의 노력처럼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반복시키면 아이는 지루해지고 외워질 수밖에 없고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러면 이게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단점이고요. 장점은 외워지는 건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워졌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하냐? 성적 내는 수학 공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내가 못 풀어본 문제는 남겨놓고 다시 풀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는, 이런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오답이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책 하는데 그 앞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형태의 오답으로 해주시면 단점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향상, 아이의 성향상 했던 걸 또 하는 거는 진짜 못 견뎌하는 아이라면 비슷한 심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 예, 효율과 시간을 생각하자면 잘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오답을 하는 주기를 조금 더 여유를 주시는 게 어떨까. 2주마다 할 수 있는데, 이 2주마다 한 게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로는 틀린 문제를 모아서 2주마다 풀리는 거니까 요 2주간 틀린 거를 뭐 주말에 풀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노력과 이 계획은 굉장히 철저하고 좋은데 이런 단점을 발견을 하셨으니까 오답의 주기를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 하나가 끝나면 그 책에 있는 걸 앞에서부터 틀린 걸 순차적으로 본다던가 이렇게 암기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극복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초사 여자아이예요. 학교에서 시험은 거의 다 이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기응이나 응용 해결의 법칙 제일 어려운 스텝 정답률이 60-70%입니다. 그러면은 60-70%면 그 책이 이 아이에게는 공부할 만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산 실수도 적고 찬찬히 푸는 편이고, 모른다고 별표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풀어도, 제가 이거 읽다가 모른다고 별표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풀어서 끈기 있게 풀어냅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풀어도 계속 모릅니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별표했다는 얘기는 이 아이에게 이거는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문제인가 봐요. 그럴 때는 답지 해설을 읽고 한번 써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화 문제집은 3학년에 처음 풀어보았지만 처음 정답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보통 방학 때 다음 학기 예습을 교과서로 하고 우등생 같은 문제집 풀고, 우등생 해법이죠. 우등생 해법 좋은 문제집이죠. 학기 중에는 응용 문제집을 푸는데 이대로 해도 될지, 정답률이 저렇게밖에 안 돼도 심화를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제가 앞에 사연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가르쳤던 제자의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 뭐냐면 교과서는 쉽고 쉬운 문제로 수학을 해나가는 건 그냥 무르르듯 쉽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학이 계속 쉬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심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뭔가를 힘들게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고 선행보다 오히려 더 2, 3년 후를 대비하는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화를 하는 건 내년에 만날 수학, 내후년에 만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를 잘 못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뭔가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배경 지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어야 될까요? 전 학년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까지 응용해보고 바꾸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음 학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 수 있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는 것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는 책이라는 걸, 이런 책을 제가 이제 정말 3년 전에 기획을 처음 한 거예요. 3년 전에 기획을 해서 심화 문제집을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과 생각,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까? 이게 진짜 3년 전에 샤워를 하다가 이런 책이 필요해. 정말 이런 책이 필요했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획을 시작한 책이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때 될 때마다 이제 고민을 덧붙이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구체화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쇄에 들어가서 한 2, 3주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예약 판매도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인데, 어떤 심화 문제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심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아이가 문제를 푸느냐, 이거는 그 문제에 있는 특별한 개념,
예를 들면 뭐 나이에 관한 문제라든가 소금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5학년이 돼서 소금물의 문제가 4, 5학년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5학년 정도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소금물에 대해서 그럼 소금과 소금물과 뭐 관계가 뭐고 비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그림을 그려면서 따져봐야 되고 표를 그려가지고 따져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따져봐야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보면 최상이랑 비교하면 일부분은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따풀은 일부분은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일부분은 뭐냐면 경시로 따지는 문제 몇 문제예요. 여기에는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은 따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시 경향의 문제는 없어요. 다 논리적인 접근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촬영을 이제 시작했죠. 교정이 거의 다 끝나서. 그래서 출간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동영상 강의를 찍을 거예요. 한 480개 정도 4학년까지 지금 480 몇 개가 이제 주제가 선정이 돼서 찍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 책을 구성하면서의 생각을 보면 특별한 계산 방법도 있어요. 특별한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에서 100까지 수의 합. 이걸 교과 과정을 배우나요? 안 배우잖아요. 근데 4학년 정도만 돼도 어떤 연속한 수, 등차 수열의 합을 요구받아요, 아이들은. 이게 교과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게 학습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 만나잖아요. 문제에 만나면 뭐 예를 들면 학원 다니는 아이들, 그 심화 수학을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은 어느 때에 등차 수열의 합, 고등학생들처럼이든 뭐 아니면 뭐 가우스는 이렇게 했대 해가지고 방법을 배워요. 그럼 이 방법을 배우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자기 거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또 만나면 풀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배우는 아이들은 어때요? 이거하고 유사한 게 나오거나 이게 심지어 응용된 게 나온 걸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은.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암기 과목이다. 암기하게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암기라는 단어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인데, 수학을 이해해야지. 제일 기본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응용해서 풀어야지. 근데 이 응용을 한다라는 기술과 생각 방법은 되게 다양한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건 당연하지만, 정확하게 익히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응용되는 형태들에 대한 학습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최상위 하면서 따풀은 최상위를 할 아이들이라면 바로 전에 개념서 하면서 따풀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한 문제를 아이가 풀어도 계속 모르는 거,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심화 문제는 심화 학습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나아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 수준의 그 심화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만큼 해도 우리 아이는 요 정도가 우리 아이에게는 심화야 라고 이 정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정도에서 심화를 해가는 아이들은 진짜 2, 3년 후를 대비하고 있는 거고, 요 정도에서 심화하고 있는 아이들은 경시를 하거나 2, 3년 후가 아니라 1년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 시험이 이 정도 문제에서 나오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아이에게 맞는 심화 수준을 결정을 하셔서 심화는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답률이 50%라도 아이가 의지가 있고 하면 저는 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3학년 아이입니다. 연산은 3자리 나누기 2자리 하고 있고 4학년 1학기 기본 유형하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최상위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1031 초급 이제 시작했어요. 제 고민은 너무 심화만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쉬운 문제는 쉽다고 문제 제대로 안 풀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못 푼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쉬운 문제를 안 읽고 못 푸는 건 이거는 이제 태도의 문제죠. 요즘에 이제 많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공인들에게 많이 이제 그 사용 애티튜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행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선행을 1, 2년 하면 중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이 시시해져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수업 시간을 지루해하고 싫어한다던가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서 선행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행은 안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선행을 해서 학교 수업이 시시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하는 건 태도의 문제예요. 아이의 인성의 문제예요. 인성. 내가 아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듣고 토론회 과정에 참여하고 발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성의 문제 아니에요. 인적성 교육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아이가 쉬운 문제는 쉽다고 문제를 안 읽고 못 푸는 건 아이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저 지금 동영상 촬영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그 사이트, 인강 사이트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동영상 촬영을 제가 한번 하면 대여섯 시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음이 급해서 오히려 실수가 엄청 많아요. 왜 실수가 있을까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이거 이런 문제지 하고 막 풀고 있는데 다 하고 나면 틀렸어. 저도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이거 왜냐하면 동영상 촬영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주고 어떤 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수학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너무 심화만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심화하는 거는 저는 뭐 수학은 심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만 기본 개념서도 하고 심화를 하겠죠. 그렇다면 심화서를 뭐 사고력도 하고 여기 이제 1031도 하고 최상위도 하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지금 연산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기본이 없는 연산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다음에 기본은 제대로 안 하고 최상위 문제 같은 것만 풀리고 이렇게 되면 모래성 쌓는 게 될 수 있죠. 실제 그런 케이스들을 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을 하면서 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